이번엔 3ds Max 2023 업데이트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전에 마야 업데이트에서 리토폴로자이즈에 대해 설명해 드렸었는데, 마야에서 리토폴로자이즈 알고리즘을 변경할 때 3ds Max의 알고리즘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만큼 보시는 화면에서와 같이 스캔 데이터를 가져왔을 때 3ds Max의 리토폴로지 기능이 강력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ds Max의 리토폴로지는 2023 버전에 들어서 더욱 편리하게 바뀌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스캔 데이터는 텍스처가 입혀져 있는 상태인데요. 보통 캡처 데이터를 제공하는 곳에서 이렇게 모델을 불러오게 되면 텍스처가 이렇게 입혀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리토폴로지를 하기 이전에 언랩 UV를 이용해서 UV 상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듯이 UV도 펴져 있지만 쿼드 형태가 아닌 삼각 메쉬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면 활용을 위해서 리토폴로지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리토폴로지 모디파이어를 추가해 두고 페이스 카운트를 5000으로 한 뒤 컴퓨터를 누르면 리토폴로지가 진행됩니다. 쿼드 형태로 바뀌었지만 원래 텍스처가 제대로 보이지 않아서 이 상태에서 UV를 확인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UV가 이전과 다른 형태로 변형되었기 때문에 리토폴로지를 하고 다시 UV를 펴고 텍스처를 입혀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지금까지 작업했던 스택을 지워주고 다시 리토폴로지 이전 상태로 돌아간 뒤에 리토폴로지 메뉴 아래쪽을 더 살펴보면 UV 채널이라는 것을 체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체크해 준 후에 다시 리토폴로지를 같은 페이스 카운트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체크하기 전보다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습니다. 리토폴로지가 완료가 되면 이전과는 다르게 쿼드 형태로 변했는데도 텍스처는 그대로 유지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언랩 UV를 이용해 UV도 함께 살펴보면 이전에 있던 UV를 거의 유지하면서 쿼드 형태로 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리토폴로지 모디파이어를 이용해서 최근에 나오는 스캔 데이터들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UV 채널 기능뿐 아니라 버텍스 컬러와 같은 여러가지 속성들을 유지한 채로 리토폴로지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다른 옵션도 건드려 보면서 테스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여러가지 데이터를 리토폴로지를 해보다가 한 가지 현상이 발견된 게 있어서 해결 방법을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새 창을 열고 퀵셀의 브릿지에서 여러가지 스캔된 모델들을 찾았습니다. 브릿지의 경우 3ds Max 플러그인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다운로드 받은 후 익스포트를 눌러주면 3ds Max로 스캔 데이터들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꽤나 방대한 양의 데이터가 있고 디테일하기 때문에 저도 틈틈이 구경하고 있습니다. 리토폴로지를 설명했던 모델과 비슷한 형태도 있고, 일단 지금은 미리 찾아뒀던 동상 하나를 3ds Max로 불러오겠습니다. 제가 다운로드 해놨던 강아지 동상을 익스포트를 눌러서 3ds Max로 가져오면 이렇게 스캔 데이터가 3ds Max로 바로 불러와지고 텍스처도 입혀진 상태입니다. 브릿지에서 불러온 것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쿼드 형태의 면이 아닌 상태입니다. 바로 이전과 동일하게 리토폴로지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UV를 확인해보고 리토폴로지에서 UV 채널을 체크한 뒤에 리토폴로지를 진행하게 되면
이전과 동일하게 괜찮은 쿼드 형태로 리토폴로지가 잘 진행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번 이렇게 리토폴로지가 잘 진행되는 것은 아닌데요. 하나의 예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동일하게 브릿지에서 지금 보시는 낡은 수레 하나를 불러오겠습니다. 동일하게 이 모델도 쿼드 형태 기반이 아니기 때문에 리토폴로지를 진행하게 되면 리토폴로지 모디파이어를 추가해서 똑같이 UV 채널을 체크하고 페이스 카운트를 5000으로 놓고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제 리토폴로지가 다 됐는데 이전과는 다르게 쿼드 형태가 아닌 삼각 메쉬 형태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가끔 면수가 많거나 그럴 때 이렇게 리토폴로지 계산이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될 때 해결책은 페이스 카운트를 기존과 거의 동일하게 하여서 쿼드 형태로 바꾼 후에 리토폴로지 스택을 쌓아가면서 페이스 카운트를 점점 줄여나가는 것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기존 페이스 카운트와 거의 비슷하게 24000으로 바꾼 후에 리토폴로지를 진행합니다. 시간이 이전보다 조금 더 걸리기 때문에 스킵해서 보여드리면 지금처럼 다시 제대로 쿼드 형태로 리토폴로지가 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페이스 카운트를 15000, 10,000 이런 식으로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원하는 면수와 쿼드 형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토폴로지 기능 중에서 흥미로운 추가된 기능이 또 있는데 바로 프리 프로세싱 기능입니다. 예제 파일을 하나 열어서 보여드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리토폴로지 기능 중에 프리 프로세싱 기능 유무에 따라 리토폴로지가 된 것의 차이점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는 프리 프로세스 메쉬를 켠 상태로 리토폴로지를 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프리 프로세스 메쉬를 끈 상태로 리토폴로지를 한 것입니다. 같은 페이스 카운트임에도 프리 프로세싱 유무에 따라서 면 형태라든지 전체적인 부드러움 정도가 살짝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리 프로세싱을 켠 상태에서는 원본에 비해서 디테일은 조금 떨어지지만 부드러워지고 면 흐름도 잘 정리가 되도록 리토폴로지가 됩니다. 프리 프로세싱을 끄게 되면 원본의 디테일은 조금 더 유지하는 쪽으로 리토폴로지가 진행이 됩니다. 각 모델에 따라서 두 가지 리토폴로지 방향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잘 활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것은 스마트 익스트루드입니다. 2022 버전 업데이트 중에 에디터블 폴리 오브젝트에서 스마트 익스트루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확인해보기 위해서 간단한 박스를 세그먼트를 주어서 생성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에디터블 폴리로 변환시켜 놓고 폴리를 선택하고 Shift를 누른 채로 무브하게 되면은 스마트 익스트루드가 바로 적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23 버전으로 오면서 스마트 익스트루드에 절단 기능이 새로 생겼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스마트 익스트루드를 안쪽으로 집어넣을 경우에 주변 면들이 자동으로 지워집니다.
이런 식으로 겹치는 면이나 불필요하게 남아있는 면들을 자동으로 이렇게 지워주면서 빠른 모델링을 더욱 손쉽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극단적으로 면을 아예 통과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면 모양대로 구멍이 뚫리는 것도 가능하게 됩니다. 이렇게 스마트 익스트루더가 있는데 잠깐 이전 버전의 익스트루드와의 차이점을 보여드리자면 하나의 면을 선택한 상태에서 이렇게 스마트 익스트루드로 면을 집어넣으면 이렇게 주변 면이 정리가 되고요. 기존의 익스트루드 기능을 이용해서 면을 집어넣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변 면이 남아있는 상태가 되어서 이렇게 익스트루드로 집어넣은 다음에도 다시 지워줘야 됩니다. 박스가 아닌 다른 예제 파일을 열어서 스마트 익스트루드와 다른 기능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열어놓은 씬에서 모델링이 진행 중인 총을 보이게 해놓겠습니다. 뷰포트가 너무 하이 퀄리티라서 빛이 번져 보이므로 잠시 해제해 놓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총 부분의 손잡이 부분을 스마트 익스트루드를 활용해서 조금 더 길게 만들겠습니다. 면을 선택한 후에 지금 이렇게 Shift를 누른 상태로 이동을 이렇게 시키면 스마트 익스트루드로 쭉 면이 뽑히게 되고요. 지금 중간 부분이나 아랫부분을 잡아서 면을 선택한 후에 다시 집어넣게 되면 자동으로 이렇게 절단식으로 되면서 금방 이제 손잡이 같은 형태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스마트 익스트루드와 같이 사용하면 좋을 것 같은 이번 2023 버전에 신기능이 또 하나 있습니다. 플레이스 워킹 피봇이라는 건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스냅 워킹 피봇 툴 창을 꺼내 놓고 이제 보통 익스트루드를 할 때 피봇 기준을 뷰나 로컬로 맞춰 놓고 이제 각 면을 개별로 익스트루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로컬 기준이 다른 면도 동일하게 익스트루드를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런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플레이스 워킹 피봇입니다. 플레이스 워킹 피봇을 누르고 기준이 되는 면을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초록색 선이 법선 형태로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면을 어떤 걸 선택하더라도 피봇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다른 로컬 방향의 면도 동일한 방향으로 익스트루드가 가능하게 됩니다. 어떤 면을 선택하더라도 축이 워킹으로 변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모든 면이 같은 방향으로 익스트루드가 가능해집니다. 이제 다시 꺼내놓은 이 우주인 복장의 사람을 뷰포트를 하이 퀄리티로 바꿔서 보겠습니다. 잠시 다음 업데이트를 말씀드리기 전에 GLTF라고 혹시 모두 들어보셨나요? GLTF는 GL 트랜스미션 포맷 또는 그래픽 라이브러리 트랜스미션 포맷이라고 하는데 웹에서 GLTF 뷰어를 검색해서 들어가 보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3D 오브젝트를 웹상에서 이렇게 돌려볼 수 있고, 겉보기에도 이렇게 꽤나 디테일해 보이는 모델을 웹 형태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열어놓은 GLTF 뷰어에서는 다른 오브젝트들도 이렇게 올라가 있기 때문에 여러 오브젝트들을 이렇게 웹상에서 돌려볼 수 있습니다. GLTF 같은 경우에는 이후에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감독관 역할을 위한 사람들이 프로그램을 실행해서 모델을 컨펌하는 것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지금 많이 주목하고 있는 포맷입니다. 다시 3ds max로 돌아와서 보면,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서 3ds max에서도 GLTF 포맷을 활용하기 위한 익스포트 기능과 머터리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익스포트를 열어서 확인해 보면, 지금 파일에서 익스포트를 눌러서 이제 가능한 포맷을 보면 GLTF와 GLB 포맷을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익스포트 창을 잠시 닫아두고 머터리얼 창을 열어서 확인해 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GLTF 매테리얼에 미리 연결을 해두었습니다. 기존 텍스처 연결하고 이름이 비슷하기 때문에 연결하는 데에 어려움은 거의 없을 듯 보입니다. 지금 이 씬에서는 이렇게 모두 GLTF 매테리얼로 재질이 적용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이제 이 우주인을 GLTF 파일로 익스포트 해보겠습니다. 우주인에 관한 것만 선택해서 익스포트 셀렉티드 하겠습니다. 익스포트 창이 나오면 아까처럼 GLTF, GLB 포맷을 선택해주면서 저장은 바탕화면에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리얼타임 익스포터라는 창이 하나 뜨면서 이제 GLTF 익스포트에 대한 설정을 여기서 바꿔줄 수 있습니다. GLB 같은 경우에는 GLTF와 동일하게 작동되지만 압축된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GLTF 익스포트가 완료되면 지금처럼 텍스처 파일과 GLTF 파일이 같이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된 파일들만 하나의 폴더에 이렇게 정리를 해주겠습니다. 인터넷에서 GLTF 뷰어를 검색하고 이번엔 플레이 캔버스 GLTF 뷰어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익스포트 해두었던 GLTF 파일을 폴더째로 드래그 앤 드랍 해줍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3ds max에서 보았던 느낌하고 비슷하게 GLTF 뷰어에서 3D 모델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뷰어에 따라 다르겠지만 지금 보시는 뷰어에서는 카메라나 여러 설정, 라이팅 같은 것도 바꿀 수 있으므로 이제 다양한 환경, 뷰에서 3D 모델을 웹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듯이 이미 인바이러먼트가 여러 개 있기 때문에 뭐 다른 HDRI에서도 이런 식으로 저희 모델을 확인할 수 있고, 여기는 뭐 라이팅 익스포저나 뭐 로테이션, 뭐 디렉션, 라이트 같은 강도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명확하게 어떤 환경에서든 미리 체크해 볼 수 있다는 것이 GLTEP의 강점인 것 같고요. 지금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이제 보시면 애니메이션이 없는 상태인데, 이제 원래는 뭐 리깅이나 애니메이션 같은 것도 GLTEP를 익스포트 해가지고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근데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이제 3ds Max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애니메이션이나 뭐 다른 좀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 처음 단계이다 보니까 GLTEP 익스포트 기능이 사실 떨어지는 것이 맞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뭐 제가 GLTEP 익스포트 한 것들을 이제 좀 보면 이런 식으로 뭐 다양한 것을 GLTEP로 많이 뽑아 보았는데요. 뭐 햄스터 같은 것도 GLB로 뽑았을 때 뭐 이렇게 잘 나오기는 하는데, 뭐 다른 것도 뭐 이런 부류의 이제 고정된 형태의 모델링 같은 경우는 GLTEP로 지금 맥스 기능만으로 충분히 뽑아낼 수 있지만, 지금과 같은 뭐 프랍 같은 형태도 충분히 이렇게 맥스 기능만으로 익스포트해서 이제 뽑아낸 결과물들입니다. 지금 GLTEP는 근데 사실 더 발전이 되어서 웹상에서 애니메이션까지도 확인할 수 있는데, 한 예를 보여드리자면 지금 이 GLB 파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애니메이션까지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방금 보신 것 같은 경우는 이제 바빌론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이제 GLTEP 익스포트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맥스에서도 애니메이션 된 형태를 GLTEP로 뽑아낼 수 있습니다. GLTEP를 가장 잘 활용한 사례 같은 경우는 이제 모델링 사이트인 스케치팹을 예로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다양한 모델링들을 이제 클릭했을 때 다운로드 이전에 이런 식으로 돌려볼 수 있고요. 뭐 다양한 형태들이 이제 제작자 의도에 맞게 이렇게 디테일한 설정을 가져갈 수 있어서, 이제 3ds Max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런 식으로 익스포트가 이제 점점 업데이트되면서 가능해지면은 이제 활용 방안이 좀 무궁무진해질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뭐 산업 쪽에서도 그렇고 게임이나 뭐 애니메이션 컨펌을 위해서 활용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지금 무엇보다 굳이 프로그램을 열어서 확인하지 않아도 뭐, 그리고 또 어떻게 보자면 웹상에서 볼 수 있다는 게 좀 가벼운 느낌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스케치팹 사이트에서도 보시면은 뭐 이런 애니메이션 캐릭터 같은 경우도 있고, 뭐 다른 것도 좀 보자면 뭐 이런 디자인적인 느낌도, 애니메이션 된 것도 여기서 볼 수 있는데, 지금 제가
이제 팔로잉 해놓은 이제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나를 열게 되면은 이제 로딩하는데 시간은 이제 당연히 조금 걸릴 수밖에 없는데, 보시면은 이제 애니메이션 된 형태로도 이렇게 활용하면서 이제 가장 GLTF를 잘 활용한 사례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3ds max에서) 오토 백업 기능도 확대되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토 백업 아이콘 옆에 숫자랑 되감기하는 모양의 아이콘이 있습니다. 오토 백업 아이콘을 우클릭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프리퍼런스 세팅 창이 열리면서 오토 백업 설정을 바로 할 수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백업 파일 수랑 백업 시간을 이렇게 지정할 수 있습니다. 백업 아이콘 옆에 있는 숫자는 백업까지 이제 남은 시간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제 되감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 남은 백업 시간을 초기화해 줍니다. 백업 기능적인 면에서도 이제 사용자가 좀 편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사용자 작업이 수행되는 경우에는 자동 백업이 활성화되지 않는다고 하고요. 어떤 이제 작업을 하거나 그럴 때 이렇게 갑자기 자동 저장이 되지 않게 그렇게 바꿀 수 있고, 혹시라도 뭐 좀 불안하다 그러시면 저 초기화 버튼을 눌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피지컬 매테리얼에 대한 부분을 잠시 설명하는 것을 끝으로 3ds max 2023 신기능에 대한 부분을 마치려고 합니다. 지금 GLTF 매테리얼로 설정했던 것들을 다시 피지컬 매테리얼로 변경하고, 매테리얼 모드에 보면 이번에 추가된 오토데스크 스탠다드 서페이스 컴플라이언트가 있습니다. 이 모드로 변경하게 되면 피지컬 매테리얼도 마야와 같은 다른 프로그램으로 넘겼을 때 매테리얼 구조를 그대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적용된 매테리얼 모드를 모두 오토데스크 스탠다드 서페이스 컴플라이언트로 바꾸고, 지금 이 씬을 모두 마야로 넘기겠습니다. 마야 맥스 버전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샌드 투 메뉴를 통해서 바로 넘기면 되므로 샌드 투 마야로 현재 씬을 보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마야에서도 재질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뭐 약간의 색상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어쨌든 맥스에서 사용하던 재질도 이렇게 바로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오토데스크 스탠다드 서페이스 모드가 추가되면서 이제 피지컬 매테리얼도 PBR, 이제 마야 매테리얼 등의 물리 기반 재질로서 호환이 잘 되고, 이제 쉰 레이어도 추가돼서 비누나 기름, 벨벳, 실크 같은 표현도 강화되었습니다. 마야랑 마찬가지로 3ds max에서도 퀴즈 하나와 맞추시는 분께 상품을 드리고 Q&A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맥스에서 스마트 익스트루드 기능이 강화되면서 모델링에서 활용도가 많아질 것 같은데요. 스마트 익스트루드와 함께 같이 사용하면 좋을 것 같은 기능으로 활성화하고 원하는 면을 선택해서
다른 면들도 해당 면의 피봇을 그대로 유지해주는 기능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센트릭 오토데스크 엔지니어인 현상민입니다. 마야와 3ds Max 2023에서 어떤 업데이트가 이루어졌는지 이번 시간을 빌려 소개를 해드리고 최신 버전을 활용했을 때 여러분들이 더 편하게 사용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야 2023부터 바로 실행해보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홈 메뉴 창이라고 하는데요. 기존 작업물들을 확인하고 바로 열 수 있기도 하고 아래 메뉴에서 초심자를 위한 튜토리얼 영상, 신기능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커뮤니티 포럼으로 링크된 사이트로 바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제 뉴 버튼이나 Go to 마야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익숙한 마야 창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마야 창을 보시면 뷰포트의 상단에 U큐브가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다시 생기게 되었는데 U큐브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용자들의 요청이 많은 것을 반영한 업데이트입니다. U큐브를 숨기는 것이 익숙한 분들은 프리퍼런스 메뉴에서 인터페이스에 U큐브를 들어가 Show the View큐브 메뉴를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파일 좌측에 이전에 없었던 집 모양 아이콘이 생성되어 있는데 홈 메뉴 창으로 돌아갈 수 있는 버튼입니다. 이건 역시 인터페이스의 Show Home Screen on Startup과 Show Home 아이콘인 메뉴바에서 숨길 수 있습니다. Show Home 아이콘인 메뉴바로 아이콘을 숨길 수 있고 Show Home Screen on Startup은 실행할 때 홈 메뉴 창이 안 나오도록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스캔 데이터를 활용하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오브젝트처럼 스캔 데이터의 경우 변수가 너무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가번 모드에서 오브젝트의 형태조차 안 보일 정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컬러 세팅스 메뉴로 들어가서 인액티브의 오브젝트에서 폴리곤 서페이스의 색 정보로 들어가 이번에 업데이트된 알파 값을 바꾸어 주게 되면 많은 수의 면을 가진 오브젝트도 답업 모드에서 확인이 조금 더 편하게 설정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씬에는 라이트가 보시는 것처럼 21개 정도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각 라이트는 구분할 수 있도록 일단 색을 다르게 해놓았는데 Use All Light 버튼을 눌렀을 때 뷰포트에서 세팅한 라이트를 확인할 수 있지만 뷰포트 2.0 설정에서 라이트 리밋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밖에 확인을 못하는데 이 숫자를 늘려주면 더 많은 라이트를 뷰포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전 버전에서는 최대 16개까지만 라이트 리밋을 늘릴 수 있었지만 최신 버전에서는 무제한으로 라이트 리밋을 늘릴 수 있습니다. 많은 수의 라이트를 뷰포트에서 보면 퍼포먼스가 떨어질 수 있지만 컴퓨터의 사양에 따라 라이트 리밋을 자유자재로 조절하면서 작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야에서 핀 기능이 이번에 새로 생겼는데 오브젝트 설정을 만지면서 다른 오브젝트를 제어할 경우 이런 식으로 어트리뷰트 에디터에서 핀 기능으로 고정시켜두고 다른 오브젝트를 선택하면서 사용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여러 오브젝트를 동시에 설정할 수 있습니다. 퍼포먼스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보자면 버텍스를 많이 선택하고 이동했을 때 이전 버전의 경우 퍼포먼스가 엄청나게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 같은 경우 다수의 버텍스를 선택해도 처리 속도가 향상되어서 부드럽게 제어가 가능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모델의 경우 코드 타입의 면이 아니고 면 수도 엄청 많은 것을 보시는 것처럼 확인할 수 있는데
최적화나 다른 작업을 위해서 리토프를 하거나 게임 같은 경우에는 LOD 작업을 할 수 있는데, 작업 속도를 위해서 리토폴로자이즈라는 기능을 마야에서 제공했었지만 엄청 오래 걸리거나 원하는 결과를 얻기 힘든 것 때문에 잘 사용하지 않았었습니다.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알고리즘을 완전히 바꾸어 지금 보시는 기본값인 타겟 페이스 카운트를 1000으로 맞춰놓고 리토폴로자이즈를 진행하게 되면 수초대로 진행이 빠르게 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본값인 1000을 맞추기 위해서 리셋 세팅을 하고 바로 리토폴로자이즈를 돌려보면 한 6초 내외로 리토폴로자이즈가 진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면 흐름 같은 경우에도 이전에 비해 조금 더 정리된 형태로 진행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전 단계 버전인 2022.3에서 리토폴로자이즈를 돌렸을 때 같이 비교한 결과값입니다. 지금 보시면 2023에서는 17초가량 나오고 2022.3에서는 17분가량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리토폴로지를 하기 위해서 리메시 작업을 해야 하는 문제도 이번 알고리즘 변화로 인해 리메시 작업 없이 진행해도 깔끔한 형태로 리토폴 되어집니다. 타겟 페이스 카운트가 많아질수록 시간은 조금 더 늘어나게 되지만 몇 분 정도라면 리토폴 작업을 수작업으로 진행하는 것보다 시간 소요적인 측면에서 활용 가능할 기능인 것 같습니다. 다른 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다른 씬을 이제 열어보았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마야에서는 기본 도형들을 풀리 모델링 탭에서 바로 생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보통 피봇이 모두 중심에 있기 때문에 생성한 오브젝트를 바닥에 놓기 위해서는 피봇을 아래쪽에 놓고 스냅시키는 등의 어떻게 생각해보면 귀찮아 보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피봇을 아래쪽에 놓고 바닥에 스냅시킵니다. 이번 업데이트에서는 하이트 베이스라인이라는 기능이 기본 도형에 제공이 되어서 기본값인 0을 -1로 변경하게 되면 지금처럼 피봇이 아래로 가면서 생성한 오브젝트들이 바닥에 붙는 형태가 됩니다. 하이트 베이스라인을 1로 하게 되면 피봇이 위로 가면서 바닥으로부터 아래로 붙는 형태로 오브젝트들이 변경됩니다. 다음으로는 마야 유저분들이 가장 개선을 원했던 불린 기능이 이번에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기존의 불린은 오류가 많고 적용하다가 심지어 튕기는 등의 현상이 있었는데, 불린 역시 앞서 설명한 리토폴로자이즈처럼 알고리즘을 다른 것으로 바꾸게 되면서 계산이나 편의성 면에서 좋아졌습니다. 불린은 기존에 사용하는 것처럼 두 개의 오브젝트를 차례로 선택해서 메시의 불린을 선택하면 되는데, 불린을 적용하고 적용된 오브젝트를 움직이거나 형태를 변경하게 되어도 무리 없이 진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전과는 다르게 폴리불린이라는 어트리뷰트가 생성이 되었는데, 폴리불린에서 설정을 바꾸면서 불린 메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듯이 박스를 이동하거나 아니면 버텍스를 선택해서 이런 식으로 박스를 변형해도 끊김없이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오브젝트에 다른 오브젝트로 불린을 추가 생성할 때 폴리불린을 창에서 추가해줄 오브젝트를 마우스 가운데 버튼으로 끌어다 놓으면 이런 식으로 불린을 추가해줄 수 있습니다. 유니온 디퍼런스 외에 다른 불린 모양도 사용할 수 있어서 어떤 모양을 표현할 때 다양한 선택을 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뷰포트상에서 보여지는 블린으로 연결된 오브젝트들의 형태도 이렇게 선택해서 입맛에 맞게 작업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블린 외에 모델링에서 많이 사용하는 도구인 멀티컷과 엣지 루프에서 업데이트 내용이 있는데, 멀티컷을 했을 때 보이는 것처럼 엣지를 자를 부분에 퍼센트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자르는 곳이 엣지에서 어느 정도 되는 지점인지 확인할 수 있고, Shift를 누르게 되면 10% 단위로 스냅할 수도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10% 단위로 멀티컷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20%에서 멀티컷을 누르고 다른 엣지에서도 20%로 이런 식으로 정확도 있게 멀티컷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인서트 엣지 루프는 기존에 최대 50개까지 멀티 엣지 루프 기능을 이용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 최대 1000개까지 기능을 확대하여 더 많은 수의 멀티 엣지 루프를 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넘버 오브 엣지 루프를 최대까지 끌어올리게 되면 50개까지 밖에 안 됐었는데, 여기서 수치를 더 입력하면 이런 식으로 100개, 또는 1000개 이렇게까지 설정할 수 있고요. 일단 1000개 하면 너무 많으므로 200개까지 이렇게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익스트루드와 베벨 기능에서도 조금 사용자가 편히 사용할 수 있도록 바뀐 점이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베벨이랑 익스트루드, 이 두 단축키를 눌렀을 때 이런 식으로 폴리 익스트루드 페이스 옵션을 컨트롤 쉬프트 탭을 눌렀을 때 위로 갈 수 있고, 컨트롤 탭을 눌렀을 때 아래 옵션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시프트 우클릭으로 옵션 정보를 선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베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컨트롤 B를 눌렀을 때 폴리 베벨 옵션을 컨트롤 시프트 탭과 컨트롤 탭으로 이동할 수 있고, 컨트롤 시프트 누른 채로 클릭하면 이런 식으로 메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부분에서 2023에서 지글 디포머를 적용해서 애니메이션을 하는 경우 리얼타임에서는 지글 디포머가 제대로 보이지 않는데, 플레이백 스피드를 플레이 에브리 프레임 프리나 맥스 리얼타임으로 바꾼 상태에서 플레이하게 되면 지글 디포머가 보이기는 하지만 퍼포먼스가 떨어지면서 애니메이션을 정상 속도로 확인하지 못하게 됩니다. 뷰포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뭔가 매우 끊겨 보이는 현상이 계속 생기고요. 캐시드 플레이백 토글을 켜주고 잠시 기다리면 타임라인에서 지글 디포머에 대한 캐시를 미리 저장하고, 이후에 플레이를 할 경우 퍼포먼스 저하 없이 정상 속도로 플레이를 하며 애니메이션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타임라인에서 주황색으로 캐시를 미리 뽑고 플레이하게 될 경우 리얼타임 속도로 바로 디포머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애니메이션 키 베이크에 관한 부분이 업데이트 되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이나믹된 천 하나를 꺼내 놓고 애니메이션을 플레이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다이나믹 때문에 애니메이션이 느려지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물고기에 패시브를 설정해 놨기 때문에 충돌이 되면서 많이 느려지게 됩니다. 물고기의 애니메이션만 키를 베이크하고 싶어서 리깅만 선택 후 키 베이크를 진행하게 되면은 키 베이크 역시도 다이나믹이 같이 진행되면서 키 베이크 과정이 경우에 따라 엄청 느리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보시듯이 지금 키 베이크 진행 중인데 충돌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이제 키 베이크가 진행이 엄청 퍼포먼스가 확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적용된 키 베이크를 되돌리고 베이크 옵션을 보게 되면 런 시뮬레이션이란 항목을 체크할 수 있게 업데이트 되었는데 런 시뮬레이션을 체크 해제하고 키 베이크 하게 되면 이전과는 달리 순식간에 키 베이크가 완료되면서 다이나믹이 있는 씬도 빠르게 애니메이션 키 베이크 작업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애니메이션의 기능적인 업데이트 부분은 이 정도로 짧게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고, 추가적인 이야기로 애니메이션이나 다른 부분에서 리뷰를 진행하거나 미리 애니메이션 구도를 잡게 될 때 이번 업데이트된 블루 펜슬이라는 기능을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뷰포트의 펜 모양 아이콘을 클릭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뷰포트에 바로 그림을 그리듯이 사용할 수 있고, 프레임, 카메라별로 다르게 그려지고 레이어 기능도 있어서 다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카메라를 하나 새로 생성해서 그 카메라 안에서 이렇게 프레임을 옮겨가면서 블루 펜슬로 그리고 있고요. 블루펜슬 설정 창을 들어가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글자를 추가하거나 화살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카메라별로 레이어가 생성이 되어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요. 레이어별로 마음대로 지우거나 그렇게 편집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업데이트 내용은 이제 마야 2022에서 새롭게 추가된 컴포넌트 태그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오브젝트에서 미리 선택한 면들을 태그 형태로 저장해 놓고 이후에 태그를 활용해 미리 지정해 두었던 선택면들을 불러올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런 식으로 특정한 면들을 선택한 후에 컴포넌트 태그에 플러스 아이콘을 누르면 태그 생성이 되고요. 이렇게 태그 이름을 정해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태그를 우클릭해서 셀렉트 컴포넌츠를 눌러주면 지정했던 면들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업데이트로 컴포넌트 태그 기능이 강화되어서 여러 태그들을 한꺼번에 선택할 수 있고 엣지나 버텍스 형태로도 변환할 수 있어서 리깅 작업에서 특히 유용한 기능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컴포넌트 태그를 선택한 후에 우클릭해서 컨버트 투 점이나 선으로 이렇게 바꿔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잠시 디폼에서 클러스터를 하나 꺼내어서 지금처럼 클러스터로 전체가 움직이지만 컴포넌트 태그 설정을 이용해서 지금처럼 헤드로 바꿔주게 되면 클러스터를 움직였을 때
머리만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포르프 같은 경우도 이전에 업데이트 되었지만 바뀐 점이 있는데, 기존의 프리미티브 포르프를 추가하게 되면 스페어 혹은 플레인 모양밖에 없어서 좋은 기능임에도 불구하고 사용하기에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프리미티브 포르프를 설정해 놓고 스페어로 맞춘 후에 이런 식으로 클러스터를 움직이게 되면 잘 확인은 안 되지만 스페어 모양으로 이렇게 포르프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 지금 프리미티브 포르프는 스페어랑 플레인 두 개밖에 없어서 조금 사용하기에 아쉽다는 평이 많았고요. 기존에 있던 프리미티브 포르프를 지우고 지금 여기서 프락시미티브 포르프를 추가해 줍니다. 이제 노드 에디터 창을 킨 다음에 여기 보시면 프락시미티브 포르프라는 노드가 하나 생겨 있고, 이 프락시미티브 포르프와 원하는 오브젝트의 쉐이프를 연결해서 사용해 주면 됩니다. 지금은 콘 하나를 꺼내서 지금 보시면 노드에 콘 쉐이프라고 되어 있는데, 콘 쉐이프의 월드 메쉬와 프락시미티 포르프의 지오메트리를 연결해주면 보이는 것처럼 콘 형태로 포르프가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처럼 다양한 형태로 포르프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듯이 콘 모양으로 이제 클러스터를 조금 적용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콘 모양으로 뿔이 약간 나오는 식으로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요. 스페어나 플레인으로 한정된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여러 오브젝트를 포르프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리깅이나 애니메이션에서 조금 더 다양하게 표현하는 방법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픽사에서 개발한 USD 포맷이 최근 매테리얼 X와 같이 많은 회사에서 관심을 가지는 추세입니다. 대형 VFX 회사 같은 경우에도 오토데스크 제품뿐 아니라 여러 프로그램을 활용하기 위해 호환적인 측면에서 뛰어난 USD 포맷 R&D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마야에서는 기존 USD 레이어 에디터를 통해서 USD 파일을 불러오거나 편집하는 방식이 가능했지만, 이번에 바이프로스트 그래프 에디터를 이용해서 USD를 더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게 업데이트했습니다. 바이프로스트가 기존 이펙트 작업자가 아닌 이상 거의 다루지 않았고, 이펙트 작업자들도 후디니를 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서 접근하기 어려운 느낌이 들 수도 있지만, 하이퍼 쉐이드의 노드 방식이나 최근 떠오르고 있는 언리얼 엔진에서 블루프린트 방식 같은 필요한 명령어만 익숙해지면 쉽게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바이프로스트로 USD 파일을 연결해 보았는데요. 바이프로스트 그래프 에디터에서 USD 포맷을 연결하게 되면 우측의 USD 레이어 에디터에도 USD가 생성됨을 확인할 수 있고, 축 방향이 맨 처음에 다르게 설정되어 있어서 이것도 미리 설정한 로테이션 설정을 켜주게 되면 마야 축에 맞게 USD 파일이 돌려집니다.
바이프로스트가 이펙트에서 원래 활용되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해서 스캐터 같은 걸로 박스들을 바닥에 이렇게 깔아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스캐터 설정을 바꾸면서 바닥에 깔린 박스 개수나 모양 같은 것도 이렇게 쉽게 바꿀 수 있습니다. 바이프로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야에서도 최근 연구하고 최대한 홍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혹시 바이프로스트에 대해 좀 더 궁금하신 분들은 오토데스크 유튜브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USD 안에 있는 이 선반 같은 것도 USD에 포함된 오브젝트들이죠. 이런 것도 명령어를 통해서 이제 이동시키거나 변형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변형에 관련된 프림이라는 명령어 묶음을 복사해서 기존 add to stage라는 노드에 같이 연결해 줍니다. 그리고 선반을 선택하게 되면 프림 패스라는 거를 복사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아까 복사하던 노드의 경로를 똑같이 지정해 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트랜스폼 설정을 이제 그래프 에디터에서 바꿨을 때 선반만 이렇게 움직이게 바꿀 수 있고요. 이제 바이프로스트에서 이제 USD에 다른 마야 오브젝트를 가져다가 배치하는 것도 가능한데요. 일단 저장해 놓은 잔디를 제가 컨텐츠 브라우저를 통해서 불러오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래스를 불러오고요. 잔디 사이즈가 너무 바닥이랑 차이가 많이 나므로 잔디 사이즈를 조금 더 키워주고, 아웃라이너에서 이제 마우스 가운데 버튼으로 잔디를 바이프로스트 그래프 에디터로 끌어다 놓으면 이런 식으로 노드가 생기는데, 이거를 박스 대신에 이제 연결해주면 이런 식으로 잔디가 바닥에 꽉 채워지게 됩니다. 잔디 역시 마찬가지로 아까 스캐터 설정을 조금 건드리게 되면 이런 식으로 잔디 깔린 수를 바꿀 수도 있고요, 편하게. 여러가지 설정을 건드려서 이제 잔디가 배치된 모양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야 2023 업데이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2023뿐만 아니라 2022 이전의 릴리즈 내용은 제가 채팅으로 드리는 오토데스크 홈페이지 링크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분 정도 Q&A 시간을 가질 건데, 그 전에 퀴즈를 하나 드리고 먼저 맞추시는 분께 상품을 드리려고 합니다. 마야에서 이번에 개선된 리토폴로자이즈는 알고리즘을 바꾸면서 이전에 했던 이 작업 없이 리토폴로자이즈를 해도 깔끔하게 면이 정리가 되었는데요.
엣지를 쪼개서 균일한 삼각형의 메쉬 구조를 가진 오브젝트로 변환해주는 기능인 이 기능은 무엇일까요?